네, 오늘은 먼저 아이오와주 코커스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미국 대선 전망, 이 대통령 선거 올해 11월 달에 있는데 대선 전망을 좀 부드럽게 가볍게 터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독주 구도를 입증했습니다. 자, 개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51%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등을 하긴 하겠지만 몇 퍼센트냐. 그런데 그 몇 퍼센트도 그냥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50을 넘기면서 1등을 할 것이냐 또는 50이 안 되는 상태에서 1등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걸 넘기셨네요. 51%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1%의 지지율로 2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19%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디센티스 주지사가 그동안 이제 아이오와에 각별하게 들인 공이 많다라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정도 니키 헤일리와 이 정도 근소한 차이, 2%포인트 이렇게 근소한 차이는 오히려 그에게 더 유리한 징후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표차로 2위를 했어야 한다. 그런 그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그 사람은 이제 7.7%를 얻었고요. 또 에사 허킨슨 전 아칸스 주지사는 0.2%의 득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라마스와미는 개표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에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언론사들은 투표가 어저께 시작된 지, 이날 투표가 시작된 지 불과 한 30여 분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라고 잇따라 보도하기 시작할 정도로 결과가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막 개표 결과 끝까지 봐야 아는 그런 박빙의 승부가 아니라 투표 끝나자마자 그냥 뭐 얼마 안 돼서 바로 트럼프의 승리가 선언이 될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승리였습니다. 트럼프의 압승의 주요 요인은요, 역시 블루칼라 직종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3종 세트죠. 네, 블루칼라 직종 백인 남성들.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그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켜버린 이른바 앵그리 백인들, 성난 백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그의 압승을 또 역시 견인을 했습니다. 이 성난 백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백인이면서 남성이면서 블루칼라. 이제 블루칼라라는 것은 이제 생산직 노동자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3종 세트 유권자들로 여당인, 지금의 여당인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예를 들어서 뭐 이민자 확대 문제라든지 또 어퍼머티브 액션이나 그 유색인종 우대 정책 등등등의 반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이들은 그 기성 정치의 틀을 깨고 과격한 언사를 일삼았던 그 트럼프를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죠. 네, 과격한 언사를 일삼으면서 막 정치계에 등장한 그 트럼프를 지지는 하되 이를 공개적으로 나는 트럼프 지지해 라고 차마 말을 못하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소위 그래서 그때 무슨 유행어가 돌았어요? 샤이 트럼프 지지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내가 지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말을 못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샤이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만 그때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내에 그 당시에 샤이 트럼프 지지자였던 그들의 목소리가 가장 큰 목소리로 부상을 했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코커스 기간 동안에 공화당의 그 어느 유세장을 가봐도요, 트럼프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가장 과격하고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샤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승에도 불구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아이오와주는요, 원래가 뭐 다 잘 미리 알았다시피 보수층이 두꺼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툼한 그런 보수층을 갖고 있는 아이오와주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도층의 비율이 높은 오는 23일이 있을 예정이죠. 이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 그 표심의 향배에 오히려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햄프셔 주에서는요, 공화당 내 반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곳에서의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3일 있을 그 승부가 사실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승부가 될 것이다. 아이오와주는 뭐 이미 다 누구나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뉴햄프셔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 양면의 양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트럼프에게는 이번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23일.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또 23일 뉴햄프셔 주에서도 트럼프가 또 이기고 1등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초반부터 확실한 대세를 구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가늠자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3일 뉴햄프셔 주에서 있을 프라이머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우세로, 아이오와주의 승리로 오히려 뉴햄프셔 주에서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도층 표심의 어떤 움직임에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이오와에서 이번에 생각보다 쉽게 이겨버리니까 뉴햄프셔 주의 그 중도층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너무 독주하네 하면서 이 헤일리 쪽으로 좀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트럼프 캠프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지적인 것입니다. 공화당의 뉴햄프셔 주 그 예비 선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2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있게 됩니다.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는 확보할 수 있는 대의원이 22명에 불과하지만 아이오와 코커스와 함께 또 다른 그 대선 풍향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대세론을 구축할지 아니면 한번 좀 덜커덕하고 좀 발목을 살짝 잡힐지 아주 관전 포인트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간의 그 2위 경쟁의 향배 등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아이오와에 이어서 뉴햄프셔에서도 역시 또 큰 격차로 승리한다면 그 경우에는 사실상 그 대세론을 일찌감치 아주 초반부터 굳혀버릴 수 있을 그런 전망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오는 3월 5일 슈퍼 튜즈데이가 있기도 전에 조기에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버려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경쟁에 또 더욱 일찌감치 좀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런 트럼프 측의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에서 만에 하나라도 좀 뼈아픈 결과를 얻게 될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 좀 늦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 그 뉴햄프셔 주에서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가 그래서 더더욱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재밌어지죠, 이제 그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공화당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경선 좀 있으면 이제 또 민주당도 하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이 선거전이 점점 더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3등이라는 그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뉴햄프셔에서 반드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뉴햄프셔 주 예비 선거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주 흥미롭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독해 놓으시고요. 앞으로의 대선 일정을 함께 따라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재미있게 쉽게 흥미롭게 풀어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그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맞붙을 경우에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건 이제 누구를 지지하느냐, 지지율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질문은 딱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본인의 바램과는 또는 본인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당신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였습니다. 9%포인트 뒤집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실제로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냐라는 질문은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똑같이 4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본인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거는 바람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바람 한번 확 불어줘야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라는 그런 그 얘기죠. 몇 년 전부터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야, 차기 대권 주자 운운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몇 년 동안 쭉 올라왔는데도 그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아서 결과자는 막판에 큰 바람 한번 확 쐬고 올라가는 사람한테 져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흔하게 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선거는 바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이 바이든 쪽으로는 좀 불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헤일리의 바람이 또 어떻게 될지 하는 그런 점과 함께 또 앞으로 이제 한 10달 정도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한 10달 정도의 그 시간이라는 그 유일한 변수, 이 두 가지가 이제 유일한 변수가 되는데 남아있는 10달 시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과연 바람이 불지, 분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큰 바람이 불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향한 바람은 지금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거대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거대하게 불어닥칠지 아니면 중간에 좀 발목을 잡힐지 이런 것도 아주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토리뉴스 구독해 놓으시고요. 흥미있게 대선 따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 하나 좀 더 해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그 한인 정치인 관련 그런 소식입니다. 자, LA 타임스가요,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한인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 상원, 현재는 주 상원 의원입니다.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을 LA 타임즈가 공식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이 도전하는 연방 하원 이 47지구는 민주당 현직 의원인 케이리 포터 의원이 재선을 포기하고 연방 상원에 출마를 해서 지금 공석이 되는 지역이 되는데,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 남부 이 한인 밀집 지역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 아주 관심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LA 타임즈는 15일자 오피니언 면에 게재된 공직 후보자 공식 지지 사설을 통해서 데이브 민이 47지구에서 케이리 포터의 후임이 돼야만 한다 라면서 이 데이브 민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참고로 미국의 언론과 그 정치 성향과의 상관관계의 말씀을 잠깐 좀 드리자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각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도스먼트 한다라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아니, 공정해야 할 언론사가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색깔을 그렇게 드러내놓는다는 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굳이 들자면,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처럼 애나 어른이나 이미 다 그 언론사가 어떤 색깔의 언론사인지 이미 다 아는데 굳이 또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어떻게든 은근한 방법으로 자기들 색깔에 맞는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방법보다는요, 언론사가 아예 공개 지지를 선언해서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독자나 또는 시청자가 처음부터 그걸 감안하고 그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공정하다라는 게 미국 측의 이제 문화인 거죠, 문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문화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 안 하고 은근히 지원하는 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의 경우는 LA 타임즈나 뉴욕 타임스, 그리고 방송의 경우는 CNN이 이제 민주당 쪽, 진보 쪽이다라는 것을 굳이 본인들도 숨기려 하지 않고 대중들도 이미 다 그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민주당 성향의 어떤 기사를 내더라도 대중들은 그걸 다 감안하고 접하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중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또 보수임을 감추지 않는 언론들이라면 예를 들어 뭐 활자 매체의 경우에는 뭐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방송사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팍스 뉴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은 뭐 팍스 TV가 보수적인 기사를 계속해서 방송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LA 타임스가 진보 성향의 후보를 뭐 이처럼 지지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거나 하더라도 이거를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다 감안할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수준이 높다, 낮다, 뭐 그걸 떠나서 컬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가. 자, 그런 걸 감안하고 이제 다음에 기사를 접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LA 타임즈는요, 민주당의 한인 데이브 민 의원을 공식 지지하면서 반대로 그의 주요 경쟁자인 스캇 보, 이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협회 의장을 좀 비판을 했는데요. 스캇 보 의장은 해당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이 약하다. 또 그의 정치 신념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 또 그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도 걸린 적이 있다라는 등등의 평가를 내리면서 데이브 민 후보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LA 타임즈가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한인 데이브 민 의원을 일방적으로 공개 지지하는구나 하는 것만은 또 그것만은 아닌 게 같은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타임즈는 데이브 민을 지지한다라는 점은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LA 타임즈는 데이브 민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의 주요 경쟁자인 조앤나 바이스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러 주제에 있어서 데이브 민과 정치적인 입장이 비슷하긴 하지만 리더십이라든지 뭐 입법 경험이라든지 뭐 성과를 달성하는 능력이나 뭐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 등등에 있어서 데이브 민 의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조금 이제 비하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환경과 총기 규제 등등에서 성공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의정 활동의 성과를 내고 있는 데이브 민 의원이 더 강점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라고 LA 타임즈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데이브 민 의원에 대한 그 흐뭇한 소식과 함께요. 함께 같이 좀 알아본 미국 언론의 정치 성향과 어떤 스탠스, 이걸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주 DMV가 필기시험 등 일부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DMV의 스티브 고든 국장은 최근 DMV가 직면한 만성적인 민원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요. 몇 개가 이미 추진이 됐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DMV는 현재 그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70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갱신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닝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필기 시험과 관련해서 이 혼동을 유발하는, 소위 말해서 이게 뭐 정답이 이거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요걸 답이라고 해도 맞는 것 같고 저걸 답이라고 해도 맞는 것 같고 소위 그런 헷갈리는 불필요한 20개 문항이 있다라는 비난이 많이 일었는데 그 헷갈리는 20개 문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DMV는 관료주의가 만연했다라는 비난과 함께 비효율성이다, 또 낙후된 컴퓨터 시스템이다라는 등등, 그래서 이제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또 필기 시험이 난해하고 헷갈리는 문제가 많다라는 등등의 비난을, 지탄을 받아왔는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지금 고쳤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집에서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나요? 요즘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상승하면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그 부담이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노동통계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동물병원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3%가 인상됐다는 것입니다. 이 반려동물 기본 서비스 비용은 4.7%가 올랐고요. 진료 비용은 8.1%가 올랐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인들도 이 높은 진료비에 요즘 매우 놀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요, 얼마 전 4살 고양이의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청구서를 보니까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약값 등등해서 무려 4,000달러의 비용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김 씨, 다행히 이 보험이 있어서 400불만 자기 부담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보험 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면서 이제 리임버스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반려묘를 위한 건강보험을 그가 가입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고양이를 위해서 건강보험까지도 들어놓고 있었네요, 이분은. 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반려동물, 또 동물병원 등의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더더욱이 보험 가입을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1주나 2주일 후에 이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리임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 필수적인 사료와 또 간식의 가격도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 반려동물 사료의 가격은 팬데믹 이전인 그때에 비해서 2019년쯤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4년 동안 무려 약 한 20%가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이 MBA 졸업생들의 구직이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자녀분들이나 또는 손자, 손녀분들 중에서 이 MBA 공부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 MBA 학위 따신 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 구직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최근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국 MBA 출신 졸업생들이 매우 늘고 있다라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은 이 MBA를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MBA를 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최대 한 20만 달러 정도의 학비와 함께 또 별도의 생활비 등등까지 들여서 스스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학위를 취득하지만, 학위 취득 시에 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기를 쓰고 MBA 학위를 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최상위권 이 MBA 졸업생들도 구직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MBA 졸업생들의 비율이 2021년에는 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또 스탠퍼드 대학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MBA 졸업생의 비율이 18%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이 비율이 스탠포드의 경우에는 9%였는데 이게 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MIT도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졸업생들 비율이 3개월 이내 못 구한 졸업생 비율이 2021년에 5%에서 지난해 13%로 역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MBA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직장들이 최근에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MBA 졸업생들은요, 컨설팅 그런 회사나 무슨 첨단 IT 관련 회사 또는 금융 분야 회사에서 직장을 얻기를 기본적으로 많이들 원하지만, 최근에 1년간 이들 분야의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이 예전보다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더 보수적으로 지원을 채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이 MBA 졸업생들에게 좀 불리한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기업들은요, MBA 학위를 지닌 구직자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경험을 더 많이 쌓은 그런 구직자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학위보다는 경험을 조금 더 쳐주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똑같이 경험이 5년, 10년이 있을 때 학위가 있다면 물론 이 사람을 더 쳐주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MBA 졸업생들이 농업이나 무슨 제조업 등 기존에는 MBA 출신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립대 MBA의 진로 담당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의 채용이 줄어든 이후에 MBA 졸업생들이 소비재 분야라든지 유통업 분야라든지 심지어는 이 농업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연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가 평소에 몸담고 싶었던 그런 분야에 그렇게 MBA가 학위까지 따고도 이제 뛰어들지 못한다면 그건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에 요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자,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에 체류하는 그 외국인의 수가요, 4년 만에 최대치인 251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50만 7,584명, 그러니까 약 251만 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에 12%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 수치는 조만간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수치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통상 한 나라의 그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에 다문화 사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이 한국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그런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 한국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 주민 그 비율을 보면요, 지방으로 보면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있는 지방이 충청북도 음성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마 농사 짓고 하는데 외국인 손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지금은.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무려 16%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 외국인 비율 14.2%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14.2%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10% 비율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국적별로 볼까요? 중국 출신 국적자가 94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베트남 국적자 27만 1,700명, 태국 국적자 20만 2천 명, 그리고 미국 국적자,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미국 국적자는 16만 1,895명. 미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 체류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6만 1,895명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에 15만 3천 명에서부터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22만 6,500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학위 과정 등 유학을 온 외국인이 15만 2천 명, 그리고 한국어 연수 등을 위해서 온 외국인이 7만 4천 명 등이었습니다. 자, 한편 이 한국 정부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그들을 활용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영주권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귀화시키면서 한국 국적도 주고 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이나 한국 성장,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들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미국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을 많이 본 것 같죠?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이 그 영주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변경한다거나 또는 영주 자격을 이제 개편해서 한국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많이 보고 듣던 그런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마치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도요. 서울 모 병원의 모 병원 무슨 과의 이제 학과장인데 세계적으로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또 세계적으로 학술대회에 나가서 새로운 수술 기법도 많이 의사들을 상대로 가르쳐가고 실제로 미국에 와서 미국 의사들한테도 최신 수술 기법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가고 하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미국 정부에서 영주권을 줘버렸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도움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영주권을 왜 줬겠어요? 궁극적으로 시민권 따라 빨리.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라 이런 거죠. 한국도 앞으로 그런 식의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이민도 받아들이고 실력 있는 유학생이라면 귀화도 권유하고 해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다문화 사회로 갈 준비를 이제 차츰 하나씩 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청기와 수명 연장입니다.
이 LA 지역의 명문 사립대학 가운데 USC가 유명하죠. 그런데 그 USC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의료기관의 이름이 캑입니다. 캑.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하니까 저도 뭐 좀 늘 불편합니다. 이걸 말할 때. 좀 우습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한데 스펠링이 KECK입니다. KECK. 그래서 이제 USC 캑 의과대학이라고 부르는데 뭐 미국 사람들 이게 뭐 전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USC 캑 의과대학의 한인 제넷 최 이비인후과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 보청기 착용이 사망률을 낮춘다 라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넷 최 박사의 그 논문은 의학저널 랜셋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최근에 게재됐습니다. 제넷 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20세 이상의 성인 약 10,000명, 정확하게는 9,885명의 그 청력 측정 환자를 대상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와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24%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넷 최 박사는 난청이 심할수록 치매와 우울증과 관련된 발생률을 높이고 사회적인 고립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연구로 입증이 된 사실인데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청기는 정신건강과 인지력을 향상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를 수명이라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청기의 역할이 매우 확실해지는 것을 우리가 입증했다라고 이 논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제넷 최 박사 자신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난청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그래서 전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비인후과 박사가 된 후에 그 보청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성과로 연결시킨 그것이야말로 인간 승리의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승리 한 스토리를 오늘 마지막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언제부턴가 귀가 잘 안 들린다라는 생각이 드셨거나 아니면 나는 원래 오래전부터 잘 안 들렸는데 이제는 적응이 돼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지 마시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님과 좀 의사분과 상의를 해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도 또는 내가 이 나이에 너무 일찍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보청기를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넷 최 박사님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도 어렸을 때부터 난청을 겪었는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랐을 때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 보청기를 끼고 가면 애들이 좀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놀림 당하느니 끼지 마서 안 끼워줬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을 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 보청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제넷 최 박사님 대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잘 들리면 그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 제넷 최 박사님의 이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몇몇 구독자분들이 제안하셨듯이 날씨가 추운데 자주자주 뜨거운 물에 레몬즙, 뜨거운 물에 레몬을 짜서 마시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몇몇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댓글로. 그래서 이제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레몬 짜서 맛있게 자주 마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